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황인규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임대사업자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영상 하나만 보면 임대사업자 다 할 수 있다는 컨셉으로 저희가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성찬혁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 이게 막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임대사업자 제도가. 근데 아파트, 뭐 빌라, 오피스텔, 뭐 단기임대, 장기임대 엄청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심플하게 지금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주택 유형이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작년 7.10 조치로 인해서 이제 뭐 모든 단기 유형이라든지 장기 중에 아파트 유형의 경우에는 등록이 이제 폐지가 됐지요. 그래서 지금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 비아파트,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이 비아파트 장기 유형의 형태만 현재 신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작년 7.10 조치를 통해 변경이 되면서 비아파트의 장기라함은 그런 유형의 주택들을 1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2년이. 그래서 10년 동안 의무 임대 기간을 갖도록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심플하게 정리하면 비아파트 10년만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럼 그 전에 4년 하셨던 분들도 있고 반대로 아파트를 등록 임대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4년,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알고 계신데, 사실은 1994년부터 시작된 제도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변경이 있어서 그 전에 의무 임대 기간이 3년이셨던 분들, 5년이셨던 분들, 이렇게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유형의 단기 유형은 작년 7.10 조치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분들은 강제로 이제 자동 말소가 된 거고요. 아파트 뭐 장기 8년의 임대 의무 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파트 유형 같은 경우는 의무 임대 기간 8년이 끝남에 따라 종료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말소가 되시게 됩니다. 자동으로 말소를 된다 그러면 이제까지 어쨌든 내가 등록 임대했던 그 주택이 등록 임대 자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를 이제는 팔든가 계속 가지고 가든가 이러한 이제 선택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 팔아야지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어때요? 뭐 세제 혜택 같은 이런 게 아예 그냥 사라진 거라고 보면 돼요? 복잡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7.10 조치로 인해서 폐지 유형이 생겨나고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폐지 유형에 속하는 그런 임대주택은 또 자진 말소가 가능합니다. 자동 말소가 있고 자진 말소가 있는 거예요? 자진 말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자진 말소는 말씀드렸다시피 폐지 유형, 그러니까 모든 단기 유형, 그리고 장기 중에 아파트 유형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자진으로 본인의 의사대로 임대사업자 말소를 결정하실 수 있어요.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2분의 1 이상 충족했느냐, 아니면 그걸 충족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과세 특례들이 또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과세에 진짜 예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따져볼 게 자동 말소 따져보고 자진 말소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충족해서 자진 말소한 것과 2분의 1 이상을 충족 못하고 자진 말소한 거. 그러니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먼저 자동 말소했을 시에 뭔가 혜택을 보는 과세 혜택 혹은 또 축소된 혜택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과 그리고 각각 유형별로 이제 차이점을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동 말소이던 자진 말소이던 말소가 붙었잖아요. 이제 사업자 지위가 박탈당했거나 뭐 이제 스스로 포기했거나 그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말소됨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든지 아니면 임대소득세 감면 받는 것들, 그리고 건강보험료 감면을 일정 부분 받았던 것들에 대한 것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말소와 동시에? 이거는 공통적으로 말소하신 분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양도세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 양도세는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장기로 이제 임대 등록을 해놨을 시에 8년의 의무 기간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5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세에 관한 부분이 있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각각 나눴던 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의무 임대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자동 말소 하신 분들은 그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충족을 한 거잖아요. 임대주택에 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8년 의무 임대 기간을 하신 분들은 최대 50%까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8년이 아니라 10년 임대 기간을 채우게 되면 이 세법상 그리고 민특법상 그 과세 특례에 대한 기준이 그 기간이 다릅니다.
8년이라고 돼 있지만 세법에는 10년이라고 돼 있어서 10년을 충족해야 7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작년 7.10 조치로 인해서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10년을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말소가 돼서 유불리가 있구나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양도 시점은 뭐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도 있나요? 혹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모든 임대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은 거주주택에 실거주 2년을 한 것을 충족을 시켜놔야 됩니다. 실거주 2년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뭐 임대 의무 기간을 다 채웠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거주 2년을 꼭 채워 놓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될 게 의무 임대 기간을 2분의 1 이상 충족하지 못하고 자진 말소할 시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경우가 생겨납니다. 자동 말소,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말소가 된 후에 5년 이내에 이 거주주택을 양도를 해야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자진 말소, 자동 말소 모두 모두 다 5년 이내로 해야? 그러니까 이거의 기준은 거주주택에 대한 것만 포함이 되는 거죠.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5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면서 거주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는 꼭 거주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주택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한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 관해서는 본인이 2년 동안 거주를 했을 시에 거주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서 비과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놔두고 이거를 했을 시에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등록 임대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 주택을 팔라는 법은 없으니까 맞죠? A, B가 있으면 B를 등록했지만 나는 A를 팔고 싶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각각의 양도세에 대한 규정들이 다르고 그렇게 적용받는 걸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등록임대를 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건지 뭐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셨죠? 진짜 복잡하네요. 저희가 이게 괜히 양도세를 포기하는 세무사가 나온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가장 문의가 많고 상담이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세무 부분이기도 하고 90% 이상의 문의가 대부분 세무에 관련된 것이고 세무 중에서도 역시나 뭐 양도세에 관한 부분이 비중이 가장 높은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나오는 영상들은 또 추가로 기사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텍스트로 보면 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소견화 이해가 안 되시면 2번, 3번 돌려보시고 또 더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710 대책 이후에도 또 계속 잔잔하게 계속 바뀐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바뀌었어요? 임대사업자 제도 중에 뭐 바뀐 게 있나요? 잔잔하지가 않죠. 잔잔하지가 않나요? 그 작년 710 개정으로 인해서 민특법이 개정이 됐고 그게 시행이 됐던 게 작년 8월 대표적인 거를 예를 들자면 건축법상 현행은 5계층 이상인 주택의 경우 모두 아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뭐 소위 말하는 원룸 사이즈의 그런 주택 같은 경우도 5층 이상 그래서 7층, 9층 뭐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 모두 아파트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원룸 사이즈의 소형 주택임에도 작년 710 조치 때 아파트는 모두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 등록이 불가능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올해 초에 이제 민주당 김기용 의원님의 발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은 일부 해소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도시형 생활주택도 5층 이상일지라도 등록할 수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가 된다. 구분됐던 것들을 이제 뭐 아파트가 아니게 다시. 가장 요즘 최근 화두인 게 임대보증보험 제도.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임대보증보험 제도도 작년 710 때 신설이 됐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인데 작년 8월 18일 날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신규로 등록하시는 임대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등록과 동시에 임대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서 등록을 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등록했던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8일에서 1년이 유예가 됐다면 올해 2021년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이 아닙니다. 신규 계약, 그리고 갱신 계약, 그리고 연장 계약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임대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임대보증 가입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소위 말해 부채율이라고 말하는 임대보증금액 플러스 그리고 근저당권,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네. 대출금액 플러스 보증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가입이 가능하고요. 대출금액, 순수하게 이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넘게 되면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해도 전세 가격이 또 요즘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세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이게 가입이 안 되고 또 가입이 안 될 시에 페널티가 있나요? 민주당 조홍천 의원님이 개정입법을 발의한 상태인데 이런 처벌 규정에 대한 변경 사안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지금 뭐 법상에서 계류가 된 상태라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현행으로만 말씀드리면 가입하지 못하면 위반 건당 과태료가 아닙니다. 최대 벌금 2천만 원 그리고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이거 영상을 출고한 시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 지금 저희 촬영 날짜가 8월 4일이죠. 그러니까 8월 4일 그렇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대략적인 이제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은데 네. 많이 받는 질문들이나 궁금하실 분들을 먼저 좀 말씀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계약갱신 청구권도 등록 임대사업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이나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일반 주택임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소위 말하는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그 내용이 이미 임대사업자 제도에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임차인들은 특별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의 의무 임대 기간 동안 거주가 보장이 됩니다. 의무 임대 기간의 종료와 함께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그 장기 8년이었던 의무 임대 기간이 장기 8년이었다 하면 임차인이 이렇게 거주를 시작해서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 이제 종료될 때까지 거주를 하다가 임대사업자가 아니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동 말소를 당하거나 뭐 본인이 선택을 해서 말소를 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간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해서 2년을 더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 딱 그 시점부터 한 번 쓸 수 있는 플러스 2년. 플러스 2년. 그쵸. 그럼 8년인데면은 러프하게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고 그쵸. 10년인데면 12년까지 살 수 있고 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등록임대주택 사업제도는 꼭 말씀드렸다시피 8년이면 10년, 10년이면 12년 이렇게 장기간 동안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을 통해서 저렴하게 임차인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또 이거 말고도 또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질문은 뭐가 있어요, 보통? 그 전에 그 살짝 또 연결져서 말씀을 드리면 임대사업자는 그 등록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거주하게 네. 되면은 과태료가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일반 임대인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고 있는 임차인 경우에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들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때 본인이 이제 나가야 되고 전세가는 올라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그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이라면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그 임대 기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네. 지금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헷갈리는 이런 제도들,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들에 관해서는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함을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주택 임대사업자라면 계약이 변경 시에 3개월 이내에 이 임대차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묵시적 연장 계약 같은 경우에는 렌터홈의 신고 시에 이제 뭐 그 묵시적 연장 계약 이민을 체크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1년짜리 계약, 뭐 1년 이내의 계약일 경우에는 그 동일 조건, 동일 기간, 동일한 내용으로 그대로 신고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행 그 렌터홈 상이나 그 현행 그 상으로는 기본 그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하셨을 때 묵시적 갱신 계약을 체크를 하신다면 이 계약이 2년으로 등록이 돼버리게 됩니다. 변경 신고가. 그래서 2년을 원치 않으시고 이 1년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으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도록 두시지 마시고 작년 12월 10일부터 변경돼서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계약 연장에 대한 그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이제 임차인과 상의를 하시고 묵시적 갱신처럼 똑같이 살더라도 동일 조건으로 1년의 그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이제 묵시적 갱신으로 등록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으로 이게 작년 말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올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거 요즘 기간이 되게 또 민감하시니까 그쵸. 이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작년 7.10 조치로 인해서 막 말소된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서 생기는 문제일 거예요. 의무임대 기간이 예상치 않게 종료된 분들이 말소를 돼서 그런 분들이 많게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으니 나는 임대사업, 그 말소가 됐으니 임대사업자 지위를 박탈당했고 임대사업자가 아니니 임대료 증액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지 않아도 되느냐, 5%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주주택 비과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과세 특례들이 그럼에도 적용이 되느냐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정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한데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의무임대 기간을 다 마치고 말소가 돼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제대로 된 유권 해석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니까 5% 증액 위반을 하지 않도록 그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를 꼭 유의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자가 지금 아니라고 해서 5% 이상 인상을 했을 때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 특례를 받기 전까지, 그렇게 만약에 해석이 나온다면 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켜서 계약을 하시라, 이렇게 좀 염두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그전에도 말소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말소가 되는 가구가 확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대세가 된 질문들인 건 그전에 되게 소수에 해당되는 케이스였지만 맞죠? 그 이전에는 작년 7.10 이전에 말소를 하면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사업자가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서 내가 이제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안 할 건지 좀 선택할 수 있었는데, 보통은 하셨죠. 보통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상황 따라서 이제 그 끝나게 되면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뭐 나눠져 있었었죠. 다양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강제를 당하게 되니까요. 말소를 당해서. 근데 이거는 언제쯤 나온대요? 유권 해석은? 이거는 관련 세무사님들도 이거를 많이 기다리고 계신 상황인데 한 4월쯤에 나온다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쪽에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고 좀 첨예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서 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뽑아주신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뭐가 있었죠? 네. 지금 등록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받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세 특례들은 국가가 하지 못하는 그 공공임대에 준하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받는, 반대급부로서 받는 특례 권리입니다. 그 전제는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게 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과태료 대상이 돼서 위반을 했을 시에 이런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고 그 계약부터 5%를 만약 위반하시게 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유념을 하셔서 이런 공적인 의무를 꼭 잘 지키셔서 과세 특례 또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 날짜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요게 또 헷갈리실 수 있는 게 2019년 2월 12일 이후 계약부터 그러면 그 위반하지 않아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19년 2월 12일 이후에 계약이 이제 체결되면 그 계약을 기준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계약부터 5%를 잘 지키면 됩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 계약부터 이제는 뒤에 꾸준히 5%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참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궁금한 거를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다 듣고 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한번 두세 번 돌려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데요. 그 임대사업자분들도 어쨌든 간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혹은 건의하실 부분들이 있으면은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저희 이제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이제 작년 12월 1일부터 이제 그 정식 회원 모집을 받아서 이제 쭉 이제 임대사업자 그리고 말소를 당하신 일반 주택임대인들 그리고 저희 임차인 분들 피해받고 있는 임차인 분들까지 협회에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임대차에 관심 있는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가입을 하시고 이런 세무 부분이라든지 법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받게 되는 피해나 그런 아니면은
궁금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또 해결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건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네. 말씀드린 것들도 저도 세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언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적용될지,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이 내일 또 뭔가 그쵸. 바뀌어서 쓸모 없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본인의 특히나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복잡해하시고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내일 양도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이제 양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양도 전에 전문 세무사님들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임대사업자 제도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또 진짜로 관심이 있을 정도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자평하기 좀 민망하지만 네, 저희는 그래도 또 이거 영상 하나면 충분히 만족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